KKMD 599와 유럽 반응. 유럽이라면 3년 걸릴 방산 협상을 3주에 해결하는 한국인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다. 오늘 소개할 외신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적 통신사 로이터와 호주의 군사 전문 매체 APDR의 기사를 인용해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가 대한민국 K방산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의 관점이 다각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기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는 대한민국 K방산의 성공 원인을 첫째, 호환성, 둘째, 생산력, 셋째, 현지 생산, 넷째, 협상력, 다섯째, 정부의 뒷받침이라는 5가지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지 생산과 협상력,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이라는 3가지 요소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일자리 창출, 즉 절충 교역 조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기술 이전은 되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그리고 KF-21 보라매 같은 소위 K방산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방산 장비들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까지 할 수 있으면 국위 선양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양질의 유지 보수도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인 일감 확보를 통해 개발 인력과 생산 라인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고 무기를 거래하는 만큼 국가 간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높일 수 있다는 외교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힘들게 개발한 고급 기술은 우리만 알고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누구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일본의 군사 전문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방산 수출에 왜 기술 이전 조항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해외 통신사 로이터는 눈에 띄는 약진을 계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 오랫동안 실력을 과소평가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호주 언론 역시 무명에 가까웠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10년 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사실이 정말 놀랍다고 보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 폴란드와 체결한 방산거래에는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239 천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는 한국 폴란드 방산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을 포함한 13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거래는 국제적인 방산거래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공 사례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제공하는 장비들이 나토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어 있는 데다 이를 경쟁업체들보다 저렴하게 단기간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발주를 재조정해 수출용 생산 공간을 확보하거나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유럽 관계자도 우리 유럽이라면 마무리하는데 좋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협상이라도 한국인들 손에 걸리면 짧으면 몇 주, 길어도 몇 달 안에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공장에서는 6대의 용접 로봇과 1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K9 자주포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 증원하고 생산 라인의 증설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화 공장 관계자는 생산 능력 확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용접 작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용접 로봇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용접 로봇의 가동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지만 필요하다면 24시간 가동도 가능해 기본적으로 그 어떤 발주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도 대한민국이 경쟁국들보다 더 빨리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계약 체결 8개월 만에 K2 주력 전차 21대,
K9 자주포 36문을 전달했으며 헝가리가 2018년 발주한 레오파드 2A7 플러스를 아직까지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연구원도 지적했다. 한국 내부에서도 폴란드와의 거래는 본격적인 유럽 진출의 발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잠재 고객들이 한국산 장비들을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 장비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국가들과 군사 외교 및 방위 협력을 추진해 단순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 AUSA 2022에서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들과의 취재에 응한 대한민국 관계자 역시 무기만 팔고 관계를 끝내는 것은 국가 간 협력 범위를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조 방법이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지식을 구매국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냉전 시대의 방산거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갑이고 구매자가 을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지만 미소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방산업계는 대폭적인 수요 감소에 직면했고 그 결과 약한 입장에 있었던 기존 구매국들이 기술 자립을 위해 절충 교역에 의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옛날에 비하면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에 비교적 관대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무기 수입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력과 함께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면 안보상 유리한 배경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해외 방산 시장에 도전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가 해외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반에 걸쳐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미국 방산업계의 전통적 경쟁 상대인 유럽 방산업계가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조건에 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대한민국처럼 새롭게 방산 시장에 진입한 국가라면 구매국에게 제시하는 조건의 차이가 더욱더 중요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사이 한국은 최초의 국산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따냈다. 이는 다른 나라가 10년을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하며 우리 유럽이 오랫동안 한국의 실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약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국 방산 기업들과 철저하게 대립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 함께 상생하여 성장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유럽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상 플랫폼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독일 KMW는 한국의 유럽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K2 주력 전차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도입하게 된다면 레오파드2로 겨우 통일되었던 유럽 지상 플랫폼들이 다시 다양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럽 방위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미국산 전투기 F-35가 유럽의 공중 플랫폼을 휩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이 만든 K2 주력 전차가 유럽 지상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KMW의 CEO인 랄프 케첼은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접근 방식 아래 레오파드2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전차
MGCS로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즉 KMW CEO 랄프 케첼은 대한민국 K2 흑표를 도입하여 독일 레오파드2로 구축된 유럽 지상 플랫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유럽 방위산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MGCS를 유럽 표준 전차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차세대 주력 전차 메인 그라운드 컴뱃 시스템, 약칭 MGCS에 적용된 기술을 다른 유럽 국가에 개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분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참고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9월 5일 보도한 기사 MGCS 프로그램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에 따르면 MGCS 개발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 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KF-51 판터를 불쑥 내놓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던 MGCS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유럽 내 주력 전차 수요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해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MGCS 개발을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 없었던 유럽 국가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 중 상당수가 폴란드처럼 대한민국 K2 흑표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조급해진 독일은 레오파드 2A8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프랑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K2 흑표 유럽 수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MGCS의 미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독일 KMW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에어버스 DNS는 한국 기업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CEO인 마이클 실호르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5번째 연구개발 거점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에어버스 DNS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입하는 항공 부품 수량을 연간 7천억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FA50 등 한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에어버스 DNS의 제안에 대해 한국 측도 에어버스의 항공기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들을 초기 단계부터 관여시켜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너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신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 완화책이나 세제 혜택을 마련해 세계 제1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에어버스 DNS 측에 약속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방산기업들과 적대할 것인지 아니면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대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덧붙여 대한민국 K방산의 약진에 주목하는 해외 언론에는 로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방산전시회 리마 2023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업은 FA50M 18대를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2차 조달분 18대 구매도 승인받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구축한 FA50 생산 라인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항공기 제조업체의 모범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나라도 알아두지 않는 무명기업으로 시작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10년 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호주 국방 매체들도 보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방산업체들로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터키 항공우주산업, 터키 바이카르, 아랍에미리트의 EDG, 브라질 엠브라에르, 힌두스탄 항공유항공사, 한국 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 이러한 신흥 방산기업군에 일본의 방위산업체가 등장하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정치력과 함께 특정 국가의 안보 보장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나라라면 기술 이전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가 해외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반에 걸쳐 확실히 다른 차별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의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 K방산도 유럽과 러시아의 방산 기술을 흡수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에 도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럽과 러시아는 자기 손으로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유럽과 러시아는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방산업계는 현재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한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생태계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출을 못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방산시장 그 자체만 해도 상당한 규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도 상당한 규모라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한 번 도입되면 최소 20년 이상은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계약 하나를 수주하고 나면 20년 이상 동일한 계약을 수주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물론 유지 보수 및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기는 하지만 주기적인 선거로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만 바라보고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소냉전 이후 군비 감축 정책 때문에 거의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던 유럽의 방산업체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유럽 방산업체들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당근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K방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문득 2019년 서울 아덱스에서 만났던 타우러스 시스템즈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살아남아야 훗날이 있지 않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핵심 기술도 기꺼이 대한민국에게 전수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답했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